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광주,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시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영창 기자가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세찬 빗줄기 속에 하천이 제방 끝까지 올라와 넘실거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19 구조대원들이 폭우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하천 곳곳을 수색합니다. 하천 수문을 관리하던 남편을 따라 나선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로가 막힐 걸 대비해 수초등을 제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1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왔을 때 엄청 많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그때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서로 캠핑카들 여기 항상 건져 메고 그러더라고. 저녁 8시 반부터 갑자기 거세진 비는 광주 전남 지역에 먼저 집중됐습니다. 광주의 도심 하천이 금세 불어났고 하천 주변 공원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는 뒷산에 있던 석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제방이 50m가량 무너진 인근 마을 주민 100명은 초등학교로 대피 준비를 하며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엄청 치면서 물 폭탄을 순식간에 그렇게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설치다가 차에 타고 있던 한 주민은 불어난 물에 차를 버리고 가까스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물이 나와서 여기 차버린 거예요 물이 그냥. 옷도 이것도 그냥 머리 위에다 이고 팬티만 입고 자다가 그냥 이고 그냥 그래도 정신은 핸드폰하고 지갑은 가지고 나와가지고. 섬진강 주변도 범람해 10가구가 사는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예방을 위해 곡성군이 설치한 재문자 정보 시스템은 아예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의 실시간 상황을 전하는 재해정보 안내 전광판까지 고장난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랬죠. 코리뼈 아프고 산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산에도 못 들어오고. 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가 도로가 침수됐고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차면서 이제 다른 차들도 2대, 3대 엔진 정지가 왔죠. 차가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침수 등 비 피해 신고는 광주 전남 270건, 경남에서는 60건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보신 대로 남부지방 비 피해 입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쏟아진 비에 놀란 시청자들께서 늦은 밤에도 MBC에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몸통은 물에다 잠기고 가지 정도만 내놓은 나무들. 옆에는 차체 윗부분만 간신히 남긴 차량 2대가 보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강이 범람해 강변 야영장과 운동시설들이 다 물에 잠기고 강 옆을 지나는 도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도로, 흙탕물로 뒤덮여 차선은 보이지도 않고 물은 차량 바퀴까지 차올랐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차량. 그 옆으로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에 놀라 집에 들어와 폭우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 비가 너무 세게 오길래 그럼 안내 문자도 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거의 1m까지 비가 튀길 정도로 세게 오고. 경남 진주시도 어젯밤 시간당 최고 67mm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더 이상 차를 운전하기 힘든 운전자들이 밖으로 나오자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정강이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공장 건물도 침수됐고 쓰레기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승용차가 또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더 섰거든요. 저희 지금 공장인데 공장 안으로 더 차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 집중되면서 나무들이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전남 한평에선 1명이 실종됐고 광주에선 12명, 전남에선 5명, 경남에선 4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광주에는 밤사이 28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년 6월 평균 강수량이 152mm니까 한 달 내릴 양의 2배에 달하는 비가 하룻밤에 쏟아지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는데요. 기상청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뒤에야 특보를 발령했는데 예측이 어려울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 시내. 도심 골목은 물바다로 변해 차량들이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지지하던 아파트 옹벽도, 마을 하천제방도 무너졌습니다. 한 70mm 와가지고 비가
석곡촌이 지금 범람을 해서 지금 울산마을이 지금 긴급 위기 상황인데 지금 더 추가 비가 오면은 어젯밤 광주에 내린 비는 283mm였습니다. 광주 지역 6월 평균 강수량 152mm의 2배가 달하는 비가 밤새 쏟아진 겁니다. 2018년 기록한 1일 최대 강수량 44mm의 6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를 기상청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폭우 예상 지역도 내릴 비의 양도 모두 관측을 벗어났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오후 5시 발표한 예보문에는 광주의 경우 가끔 비가 오는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도 최대 80mm였습니다. 이후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내렸지만 광주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한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저녁 8시 30분, 광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통 특보 발령에 앞서 시행하는 예비특보 절차도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일반적인 장마전선과 다른 경우라서 호우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측을 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강수 구름대로 변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뒤늦게 내려진 호우특보에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기습폭우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남해안에는 최고 250mm, 수도권과 전국에는 150에서 200mm 안팎의 장맛비가 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가 가장 강하게 오는 시기는 언젠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이 일본 동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북서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나가면서 정체전선도 함께 밀려난 건데요. 하지만 내일은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정체전선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별 폭우 시점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일 낮에 중부지방에서부터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오후에는 이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빠르게 옮겨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느리게 제주와 남해안 부근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 전라도와 제주도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장마가 시작부터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 이미 제주도에는 500mm가량, 광주에는 352.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0,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다시 장마가 찾아온 지금 얼마나 대비가 돼 있을까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높이 절반 가까이까지 빗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 8일 밤 서울의 모습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해당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갔던 주차장 입구에는 여전히 빗물을 막는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대신 토사가 배수로를 막지 않도록 화단과 배수로만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이 언덕이거든요.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토사들이 막 쌓여서 그게 물이 넘친 거예요. 배수로 정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지난해 지하 주차장이 잠겼던 서울 아파트 단지 5곳 중 2곳이 이렇게 물막이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물막이판이 있는 3곳 가운데 2곳은 위기 시에 사람이 직접 판을 들고 와 끼워 넣는 방식의 탈착식이었고 자동으로 판이 내려오는 하강식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자동 하강식은 1m 높이의 빗물까지 막을 수 있지만 탈착식은 50cm 높이가 한계입니다. 실제 지난해 일부 탈착식 물막이판이 설치된 아파트는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수동 방식도 이제 설치가 좀 숙달될 경우에는 좀 빨리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당황한 상황에서 이제 설치를 할 경우에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탈착식은 설치비가 200~300만 원 수준인 반면 하강식은 그 10배인 3천만 원 가량으로 비용을 아끼려는 아파트에서는 자동식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천만 원 한도에서 물막이판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런 물막이판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더 시급한 곳, 바로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일이 있고 나서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가구들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설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길옆 어른 무릎 높이로 난 창문에는 곳곳에 높이 40cm의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숨졌던 지난해 같은 참극을 막아보자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마가 닥쳤는데도 물막이판 설치는 더딥니다. 정부가 파악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은 전국에 3만 3천여 가구.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이 중 물막이판 설치를 마친 가구는 36%, 세 집당 한 집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막이판 설치 신청이 폭주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데다 침수 주택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본인이니까 설치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평소 집안이나 건물 복도 등에 보관해야 하는 물막이판. 서울시의 경우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자체 침수 경보를 발령한 뒤 문자 메시지나 현장 방송을 통해 물막이판을 설치하라고 안내하는데 홀로 사는 노약자들은 갑작스런 호우나 심야 시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수라는 것이 낮 시간대보다는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때 설치하지 못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자동으로 설치되는 물막이판을 쓰기도 하지만 높은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이웃 주민들과 1대1로 연결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어제 경기도 오산에서 길을 건너던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가 넘었던 20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경이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가 대상입니다. 또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2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차량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범죄에 제공된 차량 물건을 보는 거죠. 검경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높인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도 다음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어제 오산 음주운전자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땐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형량도 무거워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리키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대형 학원들을 지목하고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시대인재학원. 최근 자체 제작한 수능 모의고사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급부상한 곳입니다. 오늘 아침 국세청 직원들이 이 학원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메가스터디와 UA, 종로학원 등 손꼽히는 대형 입시학원에 모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기적이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입시철로서 지금 분주할 때인데 국세청은 이들 학원에서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학원들은 일단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입니다. 시대인재 측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고액 수강료를 탈루했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이른바 일타 강사에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들의 속내를 보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학원을 범죄 집단으로 만약에 만드는 거라면 이건 정말 좀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비롯된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지적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은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죠. 네.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따름인데. 앞서 교육부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사교육 부조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사법 조치를 고려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도 곧 입시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어제 농심과 삼양라면에 이어서 오늘은 오뚜기와 팔도까지 라면 제조사 4군데가 모두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제과 제빵 업체들도 연이어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3,380원에 팔던 5개들이 오뚜기 스낵면은 200원 싸지고 4개들이 참깨라면 역시 4,480원으로 가격을 200원 내립니다. 진라면은 인하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팔도 역시 비빔면을 뺀 왕뚜껑 봉지면 등 11개 라면 값을 평균 5.1%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과, 제빵업체들도 서둘러 가격 인하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롯데 웰푸드는 다음 달부터 밀가루 함량이 높은 바닥코코넛, 로센, 제카의 가격을 현재보다 100원 내린 1,600원에 판매하고 혜태제과도 아이비 오리지널의 값을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SPC는 파리바게트 빵 10종과 정통 크림빵 등 SPC 3립 제품 20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분업계를 불러 간담회를 연 지 이틀 만에 라면 4개사는 물론 제과, 제빵회사까지 모두 가격 인하를 발표한 셈입니다. 가격 인하는 당장 소비자들이 반색할 일입니다. 하지만 다소 거칠고 노골적인 정부 압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때는 잠자코 있다가 뒤늦게 라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개입한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고. 소비자 단체는 이번 가격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난해 가격이 올랐던 너구리, 진라면, 불닭볶음면, 비빔면 등 대표 품목은 인하 품목에서 쏙 빠졌다며 실질적 가격 인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산과 육아에 적잖은 돈이 드는 현실 앞에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사와 돌봄 노동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사 도우미로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와 중국 동포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비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 가사 노동자를 추가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 도우미, 이른바 시터 이모님을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매달 약 250만 원에서 350만 원가량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이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이라며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도우미 비용을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만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내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면 문화의 차이도 있고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도 합계 출산율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1명 미만입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고 안 그래도 열악한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 중인 곳도 있는데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에는 현재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 현실에 적용이 가능할지 홍콩 현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곳 홍콩은 외국인을 가사 노동자로 고용한 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집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시간 홍콩의 한 아파트 앞.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온 가사 노동자들입니다. 7년째 홍콩의 한국인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비냐 씨는 이 시간이면 집 밖으로 나와 아이의 학교길을 돕습니다. 청소와 빨래, 요리와 같은 기본적인 가사 일은 모두 비냐 씨의 목.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영어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비냐 씨를 고용한 김수진 씨는 이제 비냐 씨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양육 부담이 줄면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 육아 부담을 줄였거든요. 나중에 둘째가 좀 크면서 셋째를 낳아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홍콩인 퀴니초 씨 부부도 필리핀에서 온 메리 씨가 두 살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 주면서 맘 편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We need to work for a long time, for whole day sometimes. Cleaning and cooking, and mostly the duty is take care of my sons.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급여와 식비를 합쳐 한 달에 100만 원가량.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개업소 수수료와 비자 발급 비용, 정기 보험료, 의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계약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비행기 값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우리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What percentage of your family's cost of living goes to the employment? We need to pay for the agency fee for the agent's company and other like the insurance or the air ticket. It's almost around 15 to 20% in. 가사 노동자의 주거도 책임져야 합니다. 홍콩의 아파트는 건설 당시부터 별도의 가사 노동자 방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3대가 사는 작은 집에서 일하는 메리 씨는 남는 방이 없어 거실 한쪽을 수납장으로 막아 쓰고 있습니다. Just make the door, but cannot lock. Just. 저는 여기 살집 있는 사람 묻지도 못하겠다. 키 크면 진짜 못 느끼는데? 언어도 넘어야 할 벽입니다. 언어적으로 일단 장벽이 되게 컸어요. 언어가 잘 안 되면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이제 헬퍼대로 답답한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는 물론 의료, 보험, 주거 환경까지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출산율은 우리 못지않게 낮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내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홍콩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검증 남효정입니다. 인천에서 한 소년이 12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도 안 한 채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했던 2015년 이전에도 이미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지난 8년간 태어난 출생 후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전기요금을 체납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서류에 없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아이랑 엄마가 같이 있었고 확인해본 결과 그 출생 미신고 아동이 확실했고 부모는 2011년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는 12살이 되도록 학교도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뇌관상으로 신체나 뭐 그런 학대 정황은 전혀 없었어요. 병원도 안 가고 어찌됐건 교육도 못 받았던 거기 때문에. 앞서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파악한 시점은 2015년부터. 하지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일단 미등록 아동을 집중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조사와 자진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공개한 미등록 아동 가운데 2,123명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다음 달 7일까지 질병청에서 받은 접종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를 파악한 뒤 직접 방문합니다. 이미 인천에선 대상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유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2015년 태어나 경기도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로 옮겨진 뒤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학대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그동안은 병원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상에 아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아동이 지난 8년간 2천여 명이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파악한 거고, 이 오늘 법사위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이걸 막는 제도라는 거죠? 네,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출생통보제는요. 의료진이 진료그룹부에 출생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한 달 넘도록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듣기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했던 거는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책임, 이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엔 보완이 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신생아 관련 행정 처리가 책임을 지기에 너무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반발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거를 심평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한 건데요. 네.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서 출생 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출생통보제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게 지난 2008년, 그러니까 18대 국회 때였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모두 자동 폐기되거나 아니면은 별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는데 응답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다. 그리고 일부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계속 희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출생통보제와 함께 거론되는 보호출산제, 어제 저희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산모가 원치 않을 경우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여야에서 이건 좀 진전이 없어요. 일단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여당에서 이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네. 출생통보제만 시행이 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이 돼서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제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여기에는 정부랑 여야가 이견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는 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데 그때까지 보호 출산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까지 합의 사안입니다. 자, 출생 통보제도 그렇고 보호 출산제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한 지금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면은 충분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아 유기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네. 아동의 출산 그리고 양육 문제가 지나치게 산모,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쏠려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부성애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친부인 남성에게도 형사처벌을 포함한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이 위기 산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금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비밀 출산된 아기들이 시설에서 크는 게 아니라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 보호 출산제가 영아 유기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3년마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주 그리고 촘촘하게 조사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한다고 공격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극우 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론 24년 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전임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자유가 치명적으로 흔들렸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합창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적나라하게 높였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야당의 입장을 괴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싣는 듯 야당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전 정권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으로 나라 빚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연설 수준이라며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법치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 정권을 향한 윤 대통령 발언 수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거칠고 센 발언이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지지층에 대한 호소는 강화하면서 국정 운영에서 야당은 없다는 기조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설비 공사를 마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IAEA의 최종 보고서만 받으면 곧바로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강경한 자국 어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최종 방류 시점을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설비들입니다. 설비 공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검사관 4명을 파견해 30일까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지날 파이프에 물을 흘려서 새는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고장 상황 시 방출을 멈추는 차단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게 됩니다.
実際に工業用水を用いて試験を行うということで、最終段階の試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규제위원회의 검사가 끝나 도쿄전력에 문서가 전달되면 방류를 위한 일본 내의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승인입니다. 다음 달 4일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방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전력도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공사를 위해선 오염수 방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 사이에서는 어민들과의 약속을 짓밟는 짓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후쿠시마 어민단체에 어민들의 이해 없이는 방류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브리핑에서 이 약속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の方針を遵守します。 결국 일본 정부로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후쿠시마 어민단체나 전국 어업협동조합 등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에 따라 실제 방류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는 하지만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을 거론한 데 대한 보복 수사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 전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한 것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기밀은 1도 없다. 이거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 이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천공이 부지를 사전 답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폭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방첩사가 곧바로 저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출판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군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우리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천공 의혹은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미 진위가 밝혀졌을 사안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조사도 하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을 적법하게 수사해왔으며 천공 관련 내용은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 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시위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검토한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5년 넘게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오다 돌연 자진 귀국해 구속된 지 석 달 만인데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풀려나는 걸까요? MBC 취재 결과 계엄 문건 관련 검찰 조사는 구속됐던 석 달 동안 딱 한 번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귀국 직후 체포돼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핵심인 계엄 문건은 뒤로 미룬 채 일단 부하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달 초 조 전 사령관은 절대 도망 안 친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무사가 해체되고 부하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책임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 전 사령관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5년 넘게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석 달 구속된 뒤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유로 풀려난 겁니다. 구속 기간 계엄 문건에 대한 조 전 사령관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사령관을 불러 계엄 문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이게 첫 조사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시를 따른 것일 뿐 내란 음모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차 수사가 진행됐다 해도 내용이 방대하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5년간 지명수배됐다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말만 믿고 석방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시 구속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정부가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이죠. 바로 군무원들인데요. 노조는 물론이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없는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방의 한 육군 부대.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건 군인이 아닌 군무원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허리춤에는 가스총을 차고 근무합니다. 리볼버 가스총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용사들을 초병을 세웠다고는 하는데 그냥 군무원끼리만 지금 세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직 근무는 물론이고 군무원들은 지난해 공포탄 사격에 이어 올해는 실탄 사격 훈련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초급 군 간부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늘어났는데도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군무원들의 불만입니다. 주택수당이라던가 관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고 평일 10,000원, 휴일 20,000원 매매를 받으면서 당직 근무를 서라고 하니 실제로 하사와 구급 군무원의 급여와 수당 등을 비교한 군 내부 문서에는 군무원이 한 달에 적어도 84만 원을 덜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상부에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무원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건 현역 군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걸 얘기하면 그 지휘관은 이제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봐요. 알고 들어왔지 않냐, 왜 징징대냐 이런 거죠. 최근 국회에선 경찰 소방관처럼 일반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단체 활동이 가능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그 발언권을 높여주자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직업적 고충을 직접 주장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청원도 어제 개설된 지 하루 만에 10,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러시아 바그너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푸틴 대통령과 용병의 수장 프리고진 사이를 중재했던 인물이죠.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를 완료하고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새롭게 기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련에서 최초로 생산된 핵폭탄 모형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핵무기는 단지 상징적일 뿐이라며 평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지만 Пусть наши враги не думают, что мы тут символизмом занимаемся или уж очень радуемся по поводу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Это просто символически. 해당 영상 공개를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 사실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이 프리고진의 제거를 원했다는 사실 등 두 사람을 중재했던 당시의 뒷이야기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면서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버려진 군사기지를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이 전투 경험을 공유해준다면 벨라루스에도 값진 일이 될 것이라며 바그너 그룹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바그너 그룹까지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불과 90km 떨어져 있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발트 3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If Wagner deploys its serial killers in Belarus, all neighboring countries face even greater danger of instability. 푸틴의 하수인 정도로만 보였던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반란 사태 이후 존재감을 키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동안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오늘부터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철거에 앞서서 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텐트를 치웠더니 이번엔 캠핑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차돼 있는 캠핑카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개장을 열흘 정도 앞둔 강원 남항진 해수욕장.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텐트 4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석 달이나 넉 달 됐어. 사람이 좀 오나요? 안 와. 주말에 오나 하고 봤더니까 아예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텐트를 돌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안내장을 붙였습니다. 한 달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매각이든 아니면 뭐 폐기든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문제는 알박기 캠핑카입니다. 강원 유명 해수욕장 무료 주차장에는 캠핑카가 서너 대씩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인데요. 이곳도 캠핑카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해수욕장 상인들이 항의하자 최근엔 알박기 캠핑카들이 강릉 시내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갑천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카의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돼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주차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상 알박기 캠핑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죠. 전화하면 또 왜 나한테만 전화하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주시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탈리아를 찾은 관광객 커플이 로마를 대표하는 유적이죠. 콜로세움에 낙서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문화부 장관까지 나서서 낙서를 한 관광객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최근 만리장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유적지들에서 이런 훼손 행위가 계속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 세월을 품은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유적인 콜로세움 벽면에 한 남성이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황당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자 얼굴을 돌리고 미소를 짓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이 남성은 콜로세움 방문을 기념해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took my phone out and start recording. And as you see in the video, I kind of approach him and ask him, I'm dumbfounded at this point. So, are you serious? 영상이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문화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한 곳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례했다며 이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이 붙잡히면 15,000유로, 우리 돈 2천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낙서로 몸살을 앓는 건 다른 유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리장성을 등반하던 한 남성, 느닷없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자신의 이름을 성벽에 꾹꾹 눌렀습니다. 이 남성은 구류 5일 처분과 함께 200위안, 우리 돈 35,000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낙서로 누더기가 된 만리장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지난 2020년 징벌법까지 마련했지만 훼손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세계 각지 유적들이 이렇게 낙서나 심지어 파손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인천의 한 지역의 신협 임원이 지인들의 대출 이자를 회사 돈으로 내주거나 아예 탕감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협 중앙회의 내부 검사 과정에서도 이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지적됐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어시장. 지난 2013년 경매로 나온 이 시장 부지 일부를 한 상인이 3억여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은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 5% 정도의 이자 2,900만 원을 누군가 2년 동안 대신 내줬습니다. 신협 직원들의 상조 회비에서 나간 겁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이곳 신협의 당시 간부였던 상임이사 이모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상임이사를 통해서 이자를 처리하게끔 했지 본인 와서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곳 신협에서는 2017년 이 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도 대출 이자를 탕감해줬습니다. 대출 2억 9천만 원이 연체돼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제3자에게 대출 원금만 인수하도록 한 뒤 이자 1억 8천만 원을 면제해줬습니다. 앞서 4년간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도 신협은 채권 회수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 되면 경매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뭐 재산 대역도 조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씨는 이자 대납과 탕감을 인정하면서도 신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손실로 인해서 담당자나 책임자나 이 사장님이 다치는 거죠. 직원들도 보호하고 조합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지만 이 지역 신협 직원들은 이 씨를 신협중앙회에 신고하고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신협중앙회는 1차 검사 확인서에서 이 씨의 배임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출금 연체에도 채권을 법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금만 회수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미 넉 달 전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횡령과 배임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 소식 함께 취재한 사회팀 윤상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직원들의 상조회비 계좌에서 지인의 대출 이자를 내줬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경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까? 네, 상조회비는 일종의 공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자 대납에 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한 건데요. 예.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의 소지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경찰은 상조회비에서 돈을 쓴 게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한 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공동기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건지 경찰이 이걸 들여다봤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채권을 회수할 노력도 없이 대출 이자를 탕감해준 부분도요. 적어도 이 실무 책임자에게 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네요. 예, 어찌됐든 대출 원금은 회수를 했다. 그래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왜 이자를 탕감해줬는지 이게 핵심 의혹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4년간이나 연체를 방치하면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 조치도 안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경찰은 이런 정황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예. 정작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신협 직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 직원은 경찰에 이딴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해서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풍선에 넣어서 아파트 마당에 묻는가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묻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마약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앞 화단. 경찰이 막대기로 연신 흙을 파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이 마약을 파묻은 위치를 가리킵니다. 여기? 하지만 좀처럼 마약이 보이지 않자 마약 위치를 찍어놓은 사진과 현장을 대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옆에 밑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풀이잖아 지금 이 풀이. 그리곤 땅을 한참을 파자 초록색 풍선이 나옵니다. 여기 있어. 깊어. 엄청 깊게 파놨네. 풍선 안에 든 것은 신종 마약인 액상대마.
혹시나 발견되더라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풍선에 마약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화단을 골랐습니다. 풍선 안에 숨겨놓은 액상대만은 약 10ml 정도였는데 이런 전자담배에 넣어서 사용하면 2,000번 정도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NS로 주문을 받고 가로등 밑이나 배전함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는 방식은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마약을 땅에 묻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최대 한 달이 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미 한 달 전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울산 등에서 액상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 등 53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증거품으로 확보한 마약만 1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부산 쪽 선박을 통해 가지고 일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영등포 쪽에 조선 쪽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 받아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동남아로 달아난 40대 마약 총책을 잡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등을 두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죠. 혹독한 환경이 펼쳐지는 이곳을 과학자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찾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매년 극지를 찾은 예술가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유명세에 짓눌린 스타 작곡가. 현실을 도피해 남극으로 떠납니다. 과학자들과 극지를 탐험하는 작곡가 앞에 거대한 자연이 펼쳐집니다. 미생, 내부자들의 윤태호 작가가 2020년에 공개한 웹툰 어린. 세종기지의 활동과 극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윤 작가가 2013년 직접 남극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걸었어요. 웹툰의 주인공 역시 당시 남극 방문에 동행했던 작곡가 이희연 씨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자연의 첫인상에 압도된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며 눈에 들어온 건 사람,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첫날에 느꼈던 감동은 한 2, 3일이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봤을 때 내가 극지에 왔구나라는 걸 보다 더 실감을 하게 됐죠. 예술가들이 남극과 북극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치는 극지연구소 레지던스 프로젝트.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예술가 23명이 극지를 찾았습니다. 시각예술가는 극지에서 마주한 얼음이 수억 년 동안 쌓인 눈으로 만들어진 사실에 숭고함을 느꼈고, 내가 그 거대한 자연 안에 너무나 조그맣게 속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숭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동화 작가는 빙하가 녹아내려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의 이야기를 창작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다양성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곳. 극지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일지 올해도 예술가들은 자연의 외침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떠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장면이죠. 얼굴에 벌레가 붙었는데도 광역 정중앙에 화살을 꽂아 넣었던 양궁 대표팀. 오늘 연습 경기에서도 신들린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진천에서 열린 1차 특별훈련.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인데 소채원 선수가 활을 쏘려던 순간 볼에 벌레가 달라붙었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주저없이 발사. 그런데 이게 그냥 10점도 아니고 광역 정중앙을 제대로 뚫었습니다. 모두가 웃는데 정말 기가 막힌 실력이죠. 와, 벌레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와, 야외 경기다 보니 정말 변수가 많죠.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거를 내리고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참고 싸야겠다 하고 쐈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2차 경기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김우진과 안산, 김재덕과 최미선의 혼성 대결. 4세트 내내 동점을 기록하면서 연장 슈도프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네 선수 모두 보란듯이 10점을 기록합니다. 결국 거리를 재기 위해 자까지 등장했고 관역 중앙에 조금 더 가까웠던 김우진과 안산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달 베를린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기대도 되겠죠. 어제 1위에 복귀한 프로야구 LG의 승리 투수 바로 임찬규인데요.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올 시즌 부활이 밑줄까지 치면서 읽은 심리학 책 덕분이라는군요. 박재영 기자입니다. 임찬규의 올 시즌은 말 그대로 반전 드라마입니다. 시즌 개막을 불펜 투수로 맞이했지만 임시 선발로 호투를 거듭하더니 이제 팀의 국내 투수 1선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가 지난달 단독 선두에 올랐을 때도 어제 1위 자리를 탈환했을 때도 마운드엔 임찬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감독님께서 중간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부터 아마 좀 고리가 좀 풀리지 않았나. 언제든지 중간을 갈 준비가 돼 있고 또 가라 그러면 좀 언제든지 열심히 던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011년 입단해 강속구 투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부진 끝에 FA 신청마저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차가 된 올 시즌 스스로 반전의 계기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좀 좋아진 거는 저기 하피 도프만이라는 분께서 메이저리그 심리학사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만든 책들이 있어요. 한 2권 정도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야구 심리학의 대부이자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도프만 박사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큰 가르침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하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다짐까지 빼곡히 적어둔 임찬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붙잡을 가장자리 같은 걸 만들면 꼭 위기가 오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딱히 없어요. 뭐 그냥 시즌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얀 도화지에 그려지는 대로. 지금 추세라면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도 가능한 임찬규. 하지만 29년 만에 팀 우승 외에는 모든 생각을 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사실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저도 많이 울었고 팬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고 올해 꼭 정상, 최정상 우승까지 꼭 약속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새 외국인 타자 윌리엄스가 KBO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습니다. 발도 꽤 빠른데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은 현재 일본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만 자리해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강한 장맛비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전라도와 제주도에 최고 250mm, 그 밖의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자세한 폭우 위험 시점을 보시면 내일 낮부터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5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30도,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